아들이 내 30년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핸드폰에서 40년 지기 친구의 문자를 받습니다. 저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새벽, 찾지 마라, 네 글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2년 뒤 아무도 없는 섬의 선착장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배신당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선택한 한 남자의 마지막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단 2가지만 믿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 2가지가 제 삶의 전부였고 그 2가지 때문에 단 하루도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특별히 화려한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3학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걸 보는 게 좋았고 호루라기 한번 불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 단순한 질서가 좋았습니다. 퇴직 후엔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해서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욕심은 없었어요. 그저 아내 정의와 조용하게 늙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성민이 사업을 한다고 나섰을 때도 친구 동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잘 될 거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사람을 믿는 것,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성민이가 전화를 한 건 저녁 8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엔 자신감이 넘쳐서 목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공사대금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크게 터지면 그동안 빌린 돈도 다 갚고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서 살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몇 번 돈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금액들이 성민이 통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야지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날 전화해서 성민이가 한 말이 결국 제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자기는 진짜 끝이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퇴직금과 임대 건물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아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저는 2달 뒤에 알게 됩니다. 서명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이의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쇄 부도, 그 단어가 제 귀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온다는 것, 담보로 잡힌 임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은행 직원에게 설명들었을 때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거대한 공허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입니다. 제가 그 돈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이요.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치고 퇴근하고 돌아와 정희 옆에서 잠들고 주말엔 등산 가고 그 반복되는 나날들 속에서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60일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짜 배신은 보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통장이 바닥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소파 옆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손댈 생각이 없었어요. 3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핸드폰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이름 석자 동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지우다만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짧은 문장과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들이 40년의 우정과 38년의 결혼을 한꺼번에 설명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손은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치듯이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아마 무언가를 결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조용히 일어나 세면 도구를 챙겼습니다. 옷은 평소에 입던 등산복 몇 벌이었고 지갑은 오래된 낡은 것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배낭 하나였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38년을 같이 채운 공간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마치 처음 보는 공간 같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볼펜으로 4글자를 썼습니다. 찾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원망도 작별 인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 동안에도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어딘가를 향해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슬펐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전남의 작은 섬 가사도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어야 했고 오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어야 했습니다. 선착장에 내렸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치더군요. 서울에서 맡던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냄새였는데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선착장 근처를 기웃거리다 빈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월세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 섬에서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에 매트리스를 깔고 전등을 하나 달고 낚시 도구를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섬 주민들은 처음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와서 말도 없이 창고에 사는 게 이상해 보였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이더군요. 육지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 시절 제게 유일하게 수치스럽지 않은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제가 섬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동안 서울에서는 예상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사라지고 나서 정희가 처음 한 일은 동구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성민이었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성민이면 제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버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고 보증인이었던 제 이름으로 채권 추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간 건물 외에 남아있던 소소한 자산들도 모두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동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과음과 스트레스가 겹친 거라고 했어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됐고 말도 어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측은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정희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성민이의 채무를 막으면서 제 행방을 뒤쫓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옛 제자들, 퇴직 동료들, 등산 모임 회원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선착장까지 걸어가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해가 중천에 오르면 창고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밥은 섬 식당에서 사 먹거나 직접 잡은 생선을 구워 먹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으니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불편하냐고요?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무언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들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그런데 섬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오늘 물고기가 잡히면 그것으로 됐고 잡히지 않으면 식당에 가면 됐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일상이 제 일상 옆에 나란히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봄에는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고 여름엔 섬 전체가 바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엔 물빛이 짙어졌고 겨울엔 파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돌았습니다. 저는 그 섬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섬에서의 하루하루는 비슷비슷해서 달력을 보지 않으면 날짜도 헷갈렸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희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성민이 어릴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동구와 막걸리를 마시며 웃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묵직한 것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옛 제자한테 편지를 쓴 건 섬에 온 지 2번째 해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냥 문득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아꼈던 녀석인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었거든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소인이 찍히면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나 봅니다. 정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정희는 처음 몇 달을 거의 실신 상태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제 행방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성민이 채무 문제가 터지면서 아파트마저 위태로워졌고 정희는 혼자 그 모든 것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평생 교단에만 섰던 사람이 빚독촉 전화를 받고 법원 서류를 들고 다니고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동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가 병원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나중에 정희가 직접 한 말에 따르면 동구가 쓰러진 뒤로 그쪽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정희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정희는 제 흔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옛 제자들, 동료들, 지인들 2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진도 소인이 찍힌 편지 한 장이 반서가 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선착장에 나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썰물 때라 물이 빠져 있었고 갯벌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좀 쌌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섬 주민들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섬에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건 알게 됩니다. 그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소리가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제 옆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갈매기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바다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보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냈냐고 했더니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요. 사과가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냥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낚싯대가 가끔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묵직하고 오래된 것이 가슴에서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듭이 아니라 실이 천천히 늘어나는 것처럼요. 우리는 2시간을 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옷에 먼지를 털고 가방끈을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밥은 먹고 사는 거야?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말도 아니었고 함께 돌아가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은 먹고 사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한마디가 2년 동안 쌓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의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낚싯대를 다 접고 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정희가 앞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선착장 바닥의 돌들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들을 정리하자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의 빚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구는 반신불수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날 묻지 않았고 정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희가 제게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분노를 붙들고 있을 체력이 나이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8세의 남자가 68세의 여자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동구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 짧아요. 성민이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기에도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막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수도 극적인 화해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세월만 흘러버린 그 적막함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신당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속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메모 한 장을 쓰고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제 삶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친구를 위해.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저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머물지 않겠다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 쓸려다니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붙든 존엄이었습니다. 가사도 선착장에서 낚싯대를 접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존엄을 붙드는데 2년이 필요했고 그 2년이 낭비가 아니었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결국 똑같이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이었습니다.